인문학적 관점으로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추석을 맞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가 나올지 더 궁금해요. 예, 아니 저는 추석날에 이 게임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고향 가 계시거나 아니면 뭐 간만에 가족들 다 모이거나 네. 이동하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요. 추석에도 게임 얘기는 사실 할 게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약간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보통 어르신들 모여있는 자리 피해서 야 우리끼리 나가서 놀자 하고 어딜 가겠습니까? 다 PC방에 가 있기도 그쵸? 하거든요. 대신에 오늘은 좀 추석 특집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게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추석하면 뭐가 떠오를까? 라는 이슈에 맞춰서 한 3가지 정도의 게임을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임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우선 추석하면은 이제 본래 의미는 아무래도 결실의 계절, 가을의 한복판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뭐 우리의 추석도 그렇고 서구의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항상 가을에 있는 명절들을 보면 뭔가 풍성한 수확과 함께하세요 이런 멘트들이 같이 나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결실의 계절의 한복판이다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뭔가 추석을 맞춰서 수확하는 풍성함을 다루는 그런 게임들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면 혹시 농사를 짓는 게임 이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네,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농사 짓는 그 자체를 게임으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 장르는 굉장히 크고 넓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식의 농사가 아니라 미국 같은 데는 기계로 막 공장식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을 정말 거대 트랙터와 비행기로 하는 파밍 시뮬레이터 같은 게임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은 전략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에는 수확을 해서 군량이 찬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농사 게임이라고 해서 게이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임으로는 스타듀 밸리라는 농업 힐링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은 회사원이에요. 도시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보통 지치죠. 우리 같은 회사원들은. 그래서 다 관두고 싶다 이럴 때 할아버지가 남겨둔 편지를 뜯어봐요. 힘들 때 뜯어보렴. 근데 뜯어봤더니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만들어놓은 시골집에 와서 농사를 지면서 좀 쉬어보는 건 어때? 라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로 지친 삶을 접고 할아버지가 남긴 농장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한번 인생을 시작해보겠다 라고 해서 게임 제목이기도 한 고향인 스타듀밸리라는 마을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게임은 정말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게임 안에 사계절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겨울은 쉬잖아요. 근데 이제 봄에 심는 작물이 있고 여름에 심는 작물이 있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 시기마다 맞는 작물을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김 매고 해서 다 키우면 수확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히 그 농사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스타듀밸리의 핵심이죠. 그냥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근데 이게 게임으로 할 만큼 재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주말 농장으로 한 10년 정도 농사를 져봤는데 가보면 힘들거든요. 네. 막상 덥고 막 목마르고 이러는데 막상 이 게임으로 농사를 지어보면 또 이게 생각보다 몰입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네. 왜냐하면 넘어서야 할 과제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름 작물을 심었어요. 근데 미처 내가 예상 못하고 작물이 다 크지 않았는데 겨울이 와버리면 심었던 작물이 홀라당 날아가게 됩니다. 설이 맞고. 네. 현실에서 맞으면 굉장히 슬프죠. 근데 게임에서 맞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년엔 좀 잘해봐야지 정도의 조금 적은 피해로 네.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또 즐거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대풍작을 만들어내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쌀가마가 쌓인다는 느낌일까요? 수확물이 이렇게 쾅 하고 터지는 그 순간의 즐거움이 또 어마어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 농사가 뭐가 재밌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상 이거 한번 해보면 한 2시간 있다 가보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뭔가 계속 심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기도 해요. 또 농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가 항상 마을 단위로 뭐 둘의 품앗이 같은 것이 나오는 게 농업의 현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 안에서도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작물을 또 상인에게 팔기도 하고 또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과 계속 거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주인공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농사만이 아니라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다 보니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귀농, 귀촌,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하시기 전에 한번 게임을 통해서 스타듀밸리의 가상세계로 이주를 해서 전원 생활이란 건 어떤 걸까? 한 번쯤 겪어봐도 좋을 게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죠. 이게 정말 농사 짓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게임하면 떠오르는 어떤 박진감, 액션감 이런 건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밭 가는데 무슨 스릴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스릴과 액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액션 중심의 농사 게임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박진감 넘치는 농사 게임도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참 재밌는 게임인데 천수의 사쿠나 히메라는 제목의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장르를 굳이 나눈다면 농업 액션이라고 제가 부르곤 하는데 게임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에는 신화가 있잖아요. 일본 신화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농사와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꼬마 신이거든요. 근데 창고에다 불을 질러서 혼나갖고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너는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 가서 지상에 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체험해봐라 라고 과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 가면 섬 꼭대기에 조그마한 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굶주린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부터 내가 풍요의 신이니까 농사 짓는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게임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러면 농사만 짓고 끝나는데 무슨 액션이 있느냐 하는데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방해하는 그리고 숲속에 숨어있는 요괴들을 또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의 전반부는 농사를 짓고 후반부는 액션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액션은 우리가 오락실에서 많이 봤던 이렇게 무기 들고 점프하고 공격하고 딱 그 액션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게임이기도 하잖아요. 이 농사의 의미가 굉장히 재밌는 게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아무래도 그 강함의 수치라는 게 있겠죠. 공격력, 체력, 방어력. 네. 이런 수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밥을 해 먹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단순히 쌀농사만 짓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반찬도 마련을 해야 돼요. 나가서 죽순도 캐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이 캐릭터가 무슨 밥을 먹었느냐에 따라 다음 스테이지의 캐릭터 성능이 바뀌게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 식단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쌀농사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묘사하는 쌀농사는 농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디테일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농사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벽실을 그냥 논에다 뿌리지 않죠. 모판에서 틔워서 모내기라고 해서 모를 심고 논에다 물을 대고 여름에 잡초 뽑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과정들을 고스란히 옮겨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모심기 할 때 우리 막 허리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그 몇천 개를 제가 직접 심어야 되거든요. 줄에 맞춰서. 근데 심다 보면 허리가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농업이 갖고 있는 디테일을 굉장히 세세하게 구현해 놓고 있어요. 게임이 쌀농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모양이에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쌀 한 톨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드느냐 이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네. 이 게임을 해보면 정말로 쌀 한 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뼈저리게 한번 겪어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벼를 심고 수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게임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벼의 건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생 때 농활 같은 걸 해봐서 대충 모내기부터 수확까지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보여주는 건 그 수확한 벼를 얼마나 건조할지 그리고 이제 도정이라고 하죠. 그 벼의 껍질을 까서 쌀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다 내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우리 요새 그 현미 또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내가 수확한 벼를 백미로 만들 건지 뭐 5분도미 현미, 7분도미 현미로 만들 건지를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미와 백미 뭘 먹이느냐에 따라 실제로 캐릭터의 능력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똑같은 쌀이지만 그 영양 균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하고 싶어? 그러면 농사를 잘 지어서 영양 균형을 맞춰봐 라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형태의 조합을 만들어낸 게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디테일이 너무나 세세하니까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출시됐을 때 일본 게이머들이 그 일본의 농업진흥청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적이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봄하고 여름하고 논에 물을 대는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걸 심수, 천수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걸 맞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초여름엔 논에 물을 얼마나 대야 되는가? 이걸 모르니까 찾아보려고 농업진흥청에 몰려갔다가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네. 뭐 한국 벼농사랑 살짝 다르긴 해요. 근데 어떤 벼라는 것이 계절마다 물을 바꿔줘야 되는구나는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이런 점들을 깨닫게 할 정도로 매우 디테일하게 농업이란 이런 것이다. 벼농사란 무엇이다를 확 와닿게 해주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타듀밸리랑 이 천수의 사쿠나이메를 두 개를 같이 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동서양의 농사를 모두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하죠. 이 게임 하고 나면 네. 밤 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들에게 꼭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추석 게임은 뭐예요? 네, 첫 번째의 어떤 결실의 의미를 담았다면 두 번째 추석의 의미로는 온 가족이 모이는 화합의 순간으로서의 의미가 좀 있겠죠. 뭐 가족들 모이면 맨날 싸운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순간이 1년에 그렇게 몇 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순간에 모여서 뭘 하지?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또 게임만 한 게 없기는 해요. 근데 가족마다 인원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조이스틱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같이 할 수 없잖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대가족이 모여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게임은 에브리바디 원투 스위치라는 게임입니다. 대가족용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몇 명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말씀드린 대로 다 게임은 인원 제한이 있죠. 나 혼자밖에 못해요. 둘이밖에 못해요. 뭐 많아야 8명 뭐 이러는데 왜냐하면 조이스틱 같은 컨트롤러가 집에 그거를 10개씩 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한 번 쓰자고 살 수도 없고. 예, 1년에 한 번 쓴다고 그걸 살 수도 없는데 이 에브리바디 원투 스위치가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게임기는 닌텐도 스위치라는 기기거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설치해 놓으면 게임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기랑 이 스마트폰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최대 100명이 같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다면 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도 한 20명, 30명 모였거든요. 그때 이 기기가 있었다면 아마 다 스마트폰 꺼내세요 하고 다 같이 TV 앞에 모여서 20명이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한국 명절에 굉장히 잘 맞는 게임이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 100명이 함께하는 게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 게임이 없어요. 이 안엔. 100명이 만약에 복잡한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규칙 설명하다 하루가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는구나라는 이른바 미니 게임들을 모아놓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 이 게임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하죠. 설명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주문 받기 게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게임 속에 나와서 아이스크림 주인한테, 가게 주인한테 난 초코, 난 바닐라, 난 뭐 민트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스마트폰에 이걸 최대한 빠르게 받아 적어서 순서대로 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적냐 이거예요? 예. 이런 게임도 있고 아니면 게임 화면 TV에서 특정한 색깔을 하나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색깔 코드가 있겠죠? 그럼 빨리 5초 안에 주변을 둘러봐서 그 색깔과 가장 가까운 사진을 먼저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색깔과 가장 가까운 사진이 많은 쪽이 우승하게 되는. 그냥 듣기만 해도 알겠잖아요. 네. 이러니까 남녀노소 뭐 게임을 경험했다 안 했다에 상관없이 온 가족이 다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동시에 이 간단한 규칙이 은근히 스릴이 넘칩니다. 뭐 사진 찍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TV 앞에 20명이 모여 있다가 우와 하고 터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해도 재밌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이런 설명들을 일일이 글로 하지 않아요. 게임을 하나 시작을 하면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하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는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어 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수준이라 명절에 한번 우리 이런 거 해봐요라고 꺼냈을 때 언제나 사람들이 해보고 나서 이거 되게 재밌었어 라는 평가가 있는 말 그대로 명절 최고의 상위권 인기를 갖고 있는 게임이죠. 대가족이 하기에 정말 최고입니다. 네, 딱인 게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인원수가 많지 않은 가족들이 좀 3-4 모여서 할 수 있는 게임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게 더 보편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명 파티 게임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구권에서는 파티 같은 걸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파티에 모여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인데요. 이건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굳이 제가 여기서 하나를 꼽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런 게임을 하고 싶다면 직접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좀 다른 게임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름이 좀 길어요. Keep Talking and Nobody Explode 라는 게임인데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거죠. 계속 떠들어라. 그러면 아무도 폭발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제목만 갖고는 아마 무슨 게임인지 짐작이 모르겠어요. 안 되실 거예요. 이 게임의 방식은 굉장히 특이한데 보통은 게임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PC 게임기 같은 걸 놓고 같은 이제 게임 안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는 2인용이에요. 근데 다른 게임들과 달리 2인용이라고 해서 둘 다 게임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PC나 게임기기 앞에 앉고 한 사람은 오히려 그게 안 보이는 쪽에 서 있는 형태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어떤 방식의 게임이길래 한 사람만 기기를 쓴다는 거예요? 이 컨셉이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폭탄 해체입니다. 뭐냐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왜 그런 거 있죠. 10초 남았어 이러면 주인공이 그 니퍼를 들고 어느 선을 잘라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막 무전이 오죠. 빨간 선을 잘라, 파란 선을 잘라 이러는데 그 장면이 게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혹은 게임기 앞에 앉아있는 플레이어는 눈앞에 폭탄이 나옵니다. 시한폭탄. 그래서 뭐 5분 내에 해체하세요라고 하고 있고 게임기 앞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의 손에는 폭탄 해체 매뉴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들고 있는 사람은 폭탄을 어떻게 해체하는 방법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매뉴얼을 보면서. 근데 기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전선을 끊어야 될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아까 keep talking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 가진 사람한테 이 폭탄은 어떻게 생겼고 뭐 뒤에 등록번호가 몇 번이야 그러면 그래 그거 322번 폭탄인데 거기 보면 무슨 버튼이 있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한 시간 안에 안전하게 폭탄을 해체하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협업하는 그런 게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2명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가족용 게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2인용 게임인데 제가 왜 가족 게임으로 이걸 소개를 드리냐면 네. 두 사람이 계속 폭탄 해체를 위해 떠드는 장면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같은 자리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KBS에서 한참 인기 끌었던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네. 거기도 게임하는 사람은 남성팀 대 여성팀 8명밖에 없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재밌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원래 게임은 약간 그런 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왁자지껄 걸 떠드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Keep Talking Nobody Explode가 딱 그 장면을 재현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게임의 그 폭탄 해체 매뉴얼이라는 게 실제로 매뉴얼을 받아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버튼을 눌러라, 순서대로 버튼을 눌러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면 A, B, C, D를 눌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버튼에 써 있는 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자로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참 저도 갖고 왔는데 이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버튼 위에 세모 위에 점이 2개 찍혀 있고 밑에 오징어 다리 같은 게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A야 B야 기억이야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그 모양 몰라? 이렇게 계속 떠들게 되는 과정이 옆에서 보면 아주 뒤집어질 정도로 재밌는 겁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 다 모여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우리 둘이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구경을 하는데 뭐 경쟁도 해요. 그러니까 A 가족, B 가족, C 가족이 누가 더 빨리 푸나 내기도 하는데 한 사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전선을 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 끊었는데 막 이 과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재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딱 명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미이기도 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뭔가를 떠드는 그 순간. 그래서 PC로도 작동이 가능하고 닌텐도 스위치로도 기동이 가능한 게임이라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한번 검색해서 해보시면 특히 게임 잘 모르시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잘하는 두 분이 나가서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번 가족 모임에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설명 듣고 있는데 진짜 다음 명절에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정말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추석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학의 즐거움도 느껴봤고 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도 살펴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예, 수학의 추석, 그 다음에 가족의 추석.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추석은 정확히는 음력 8월 15일이죠. 음력으로 15일이면 보름달 뜨는 날이고 네. 보통 추석하면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는 큰 보름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달에 관련된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커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추천하는 게임은 아니고 네.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면 추석날 가족들이 다 모이면 나는 저기 가면 재미없어 하고 방에 혼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혼자 뭐하지라고 생각할 때 달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게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이 게임의 기본적인 구조는 미국의 나사 같은 우주 연구소를 내가 연구소장이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연구소를 맡으면 뭘 하게 되느냐? 말 그대로 로켓 발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우리 물로켓 쏘는 것 같은 한 단짜리 로켓을 쐈다가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전에 그 달 착륙 같은 다큐멘터리 보면 로켓을 막 3단으로 쏴서 이제 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내가 로켓 단을 쌓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료를 넣었을 때 가장 멀리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주에 도착했을 때 그럼 착륙은 어떻게 시키지? 그래서 저도 이 게임 처음 할 때 낙하산을 안 달아서 제 우주 비행사가 그만 사고로 네.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 우주를 나가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건 뭐지라는 거를 게임을 하다 보면 되게 쉽게 익힐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한 2, 3단 로켓 만들면 이제 대기권 밖을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플레이어들이 전부 뭘 하냐면 야 그럼 이 정도 되면 인공위성을 날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지구 궤도 위에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우주 개발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게임이 이제 커벌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누가 먼저 달에 가느냐를 두고 경쟁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예, 정말 1960년대까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제가 78년생인데 저 때만 해도 그 달 착륙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커서 어떻게 보면 6, 7, 80년대가 전부 소위 말하는 우주 개발을 통한 과학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이 게임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인류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우주에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얼마나 빨리 쏠 수 있느냐라는 그 로켓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공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문학자가 거기를 앉아서 소위 말하는 추력비 같은 걸 계산을 해야 되고 연료 효율을 막 계산을 하고 또 무게 중심이 안 맞으면 로켓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켓 디자인할 때도 이게 중심이 맞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왜 꼭대기에 사람이 타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실제 우리가 세턴5 같은 미국에서 달에 도착했던 그 로켓은 왜 저 모양이 된 거지를 하다 보면 알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우주 개발 기술들을 뭐 그렇다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꽤 정확하게 만들어준 게임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과학자를 꿈꿨었는데 수학을 못해서 지금 딴 거라고 있긴 한데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이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여기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그 거의 튜토리얼 같은 앞단의 로켓 실험이 끝나고 나면 전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달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켓 꼭지에 그 달 착륙선을 한 번 더 붙여보고 달 궤도에 한 번 돌려보고 마지막에 달의 착륙선이 탁 앉았을 때 아, 나는 다 했다라는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게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편집장님도 그러면 게임 속에서 달에 가보신 거죠? 네. 그럼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달 착륙선 그 꼬투리가 달바닥에 탁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까지 가는데 저도 공학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거의 한 달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착륙할 때 보면은 달에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역추진 로켓을 써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우주로 그냥 날아간 적도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결국 도착을 하다 보니까 딱 달 표면에 닿았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던 거죠. 이 소위 말하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달에 간다는 게 굉장한 성취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달을 이제는 모르진 않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조금 좋은 줌 카메라를 쓰면 달 표면이 다 보일 정도이고 네. HD 기반의 달 사진도 굉장히 많아서 뭐 요새 이렇게 달 사진을 보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직접 로켓을 만들고 몇 번을 날려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달에 딱 올라가는 순간은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는 정말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로켓을 타고 이제 달에 가다 보면 저 달이 처음에 요만하거든요. 아주 작은데 가까울수록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는 순간 있죠. 네. 나는 곧 있으면 정말 달에 내리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편집장님이 한 달 걸리셨다고 하면 네. 저희 뭐 이거 추석 연휴 내내 붙잡고 있어도 달에 못 가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 우주 로켓을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면 네. 달보다도 더 멀리도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 게임의 최종 목표는 달이 아닙니다. 네. 달에 가는 작업을 하다 보면 더 많은 기술들을 배우게 되고, 뭐 영화 마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에 가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면 스윙바이라고 그 행성이나 위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네 돌리듯이 날아가는 기술 있죠. 이걸 적용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걸 타고 달을 찍고 화성을 간다, 목성을 간다라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엔 보이저 2호처럼 아예 태양계 밖으로 뭘 보낼 수도 있게 되는 게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에만 도착하면 이제 거기서 게임을 접으시기도 해요. 네. 난 할 거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이상은 저도 힘듭니다. 추석하면 달이 떠오르니까 이렇게 달로 가는 게임을 추천하신 거예요? 네. 살짝 억지스러운 느낌도 좀 있는데요. 뭐 약간 억지죠. 근데도 이제 제가 달 얘기를 굳이 이런 우주 게임으로 가져오는 거는 사실 이 달이라는 존재는 신화의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이미지가 많이 바뀐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의 추석도 과거랑은 지금은 느낌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당장 뭐 기후변화 같은 경우로 요즘은 추석의 햅쌀이라는 게 과거랑은 시기가 또 많이 바뀌기도 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이라는 산업의 비중도 많이 바뀌면서 요새의 추석은 예전보다 어떤 결실의 계절이라는 느낌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는 결실의 계절 추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과학의 발전으로 이제 더 이상 달나라엔 토끼가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보편화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추석에 달을 보며 소원을 빌거든요. 그 과학자가 보면 우주의 거대한 돌덩이에 소원을 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과학과 신화가 섞여 있는 대상으로서의 달, 그리고 그 달이 추석에는 우리에게는 화목, 뭐 평안, 가족과의 뭐 행복, 이런 개념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행복을 향해 로켓을 쏜다는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추석에 어울리는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전통적인 명절이 게임하고는 거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추석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게임이 굉장히 많네요. 게임은 세상 모든 걸 다루기 때문에 추석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명절에도 게임을 많이 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뭐 운전자 뒷좌석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게이머들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휴다. 그렇죠.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죠. 네, 방문 닫아 걸고 그냥 네. 막 3박 4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PC방이 엄청 붐벼요. 다들 어린 친구들 모여서 게임하기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석에 관한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셋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에 가장 애정이 가긴 해요. 많은 게임들이 보통 혼자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익명의 누군가와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추석 같은 명절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게임을 할 수 있는 1년에 몇 안 되는 순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소개한 게임,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들을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모인 김에 이거 한번 해봐요라면 처음엔 삐쭉삐쭉하면서도 막상 해보면 또 정신을 놓고 야 이거 재밌네 이렇게 됩니다. 게임 잘 몰라서 아이와 소통하기 어려웠다라는 분들도 이런 기회에 한번 다 같이 같은 게임을 해보고 같은 공감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